네. 2016년 12월 30일 급여일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일면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란에서 대림산업이 2조 3천억 규모의 정육공장을 수주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이스파한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에다가 가동 중인 정육공장의 설비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을 따냈다. 간단한 소식인데요.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고도화 설비, 그러니까 정육공장을 새로 짓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가동 중에 있는데 뭐 설비를 좀 뭐 바꾸는 건가 봐요. 고도화 설비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고도화 설비가 뭐냐 그러면 원유를 보통 이제 정제를 합니다. 그 정제라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뭐 그냥 한마디로 끓인다고 보시면 돼요. 끓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적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같이 끓여요. 뭐 촉매 이런 것도 집어넣고 해서 끓이다 보면 이제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그 뭐 벙커CU, 그 다음에 뭐 중유, 경유, 등유, 나프타, 석유가스 이런 식으로 쭉 뽑아져 나오는데요. 보통 중질류라고 하는데 요건 좀 싸구려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황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질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벙커CU예요. 벙커CU. 요거는 주로 그 아스팔트 아시죠? 예, 우리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 그 아스팔트와도 연관이 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도화 공장이란 게 뭐냐면 고도화 설비 이게 뭐냐면 이런 그 값싼 그런 중질류 벙커CU 이런 거를 그 다시 한번 재처리를 하는 겁니다. 재처리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거기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경질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질류라 함은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질류로 바꿔주는 그런 설비, 공장이다. 그거를 이번에 대림산업이 수주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같은 일면이고요. 또 이런 게 났습니다. 새해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 예, 깎아준답니다. 정부 내년 2%대 성장 전망, 재정 21조 더 풀어 경기 부양.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경기 관련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년 2017년도에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칠 거냐, 뭐 그에 관한 기사 같은데, 일단 여기 뭐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내용 그래서 카테고리가 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원의 재정을 더 보강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죠. 결혼하면은 50만 원 세금을 깎아준다. 즉 세액공제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부문에다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대책들을 내놓을까요? 안타깝게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전망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원래는 3점 몇 %였는데 그것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성장률이 2%다. 거의 거의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정부는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1조의 재정 보강책을 마련했다. 중앙정부 재정을 6조 원에 확충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8조 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따라하나 봐요. 지금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다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고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 정도라고 봤는데 이거는 뭐 거의 변함이 없네요. 뭐 거의 3년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더 어두운 거는 민간 경제 연구소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식으로. 그런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는 그 2%마저도 내년에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 정책을 계속 펼친다고 봐야겠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뭐 21조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를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할 계획이다. 세수가 좀 추가적으로 많이 거쳤나 봐요. 올해 추가 세수는 8조 3천억에 달할 전망이다. 근데 요즘 미스테리하네요. 뭐 경기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금은 더 거쳤지? 그죠? 정부는 또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3천억 증액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 부르죠. 에너지 저장장치, 농어촌 태양광 시설 지원 등에 또 쓰기로 했다. 그리고요,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도 올해 179조에서 내년에는 187조로 늘린다.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에 쓰인다. 뭐 이러는 데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더 펼치겠다 그런 얘기 같고요. 그 잠깐 좀 이렇게 뭐 서치라고 해야 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신문에 기관별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부는 내년에 2.6%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한국개발원 KDI죠. 여기는 좀 낮아요. 2.4%. 한국은행은 높네. 2.8%. 근데 다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2.6%. 국제통화기금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에 우리가 3% 성장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은 2.3%.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2%대네. 2%대. 큰 차이는 없죠. 예. 그래서 정부가 또 예상하는 분야별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내년도에 2%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2.8%. 이거 전부 다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 전망치니까. 경상수지가 중요하죠. 경상수지가 근데 내년은 820억 달러네요. 올해가 지금 940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경상수지는 좀 떨어질 거다 이거네요. 수출은 2.9% 증가할 것이고 수입은 7.2%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분야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그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 쪽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 완화. 이 말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어떻게? 완화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결정문에서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물가 안정 목표에 접근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하겠다,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통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내년도에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하, 즉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즉 인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미국 때문에 그렇죠. 미국.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되긴 분명히 또 한 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그 차이지 최소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 저는 최소 미니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하하기는 힘들 거다. 아무리 국내 뭐 경기가 안 좋고 아까 뭐 경제 성장률 2%대 머물 거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인하하기는 힘들 거다.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인하하기 힘든 이유는 가계부채가 그럼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또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하하기는 힘들고 여기서 말하는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 유지하겠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내년에도 금리 올리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동결시켜버리겠다. 뭐 그 얘기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중개 지원 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4차 산업 등 신성장 부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예, 좀 어려운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건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건 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어떤 역할, 그런 거죠. 어떤 기능을 내년도에 할 건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겠다 그 말이에요. 기여하겠다 말이 어렵죠. 그럼 어떻게 기여할 거냐? 금융중개 지원 대출 지원 대상에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4차 산업 등 신성장 부문에다가도 이거를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이 뜻인데 이게 말이 어렵죠. 금융중개 지원 대출. 이게 뭐냐면요. 언론이나 이 방송 이런 데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금융중개 지원 대출. 이게 뭐냐면 일단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 상업은행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에다 대출해주고 이건 가능해. 근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형태를 띠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중앙은행은 일반 개인, 우리 같은 국민 개인이나 기업들에 다이렉트로 대출은 해줄 수 없지만 일반 시중 상업은행에다가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달을 거치는 거죠. 한 달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업에다가 다이렉트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중간 사이에다가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은행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기업은행인, 시중은행인 기업은행에다가 아주 싼 이자로 거의 이자를 안 받다시피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이자로다가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즉 돈을 찍어가지고 기업은행에다가 싼 이자로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대출을 해줘. 그럼 기업은행이 대출을 받았죠? 그럼 그 대출받은 돈으로 일반 기업들에다가 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융을 중개해준다. 기업은행 같은 데가. 그래서 그런 중개 형태로 대출을 해준다. 그거죠. 근데 기존에는 주로 이 한국은행의 그런 금융중개 지원 대출 형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좀 자금 사정이 항상 안 좋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로 기업, 중소기업한테만 돈을 빌려줬었는데 조금 전 기사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에 속하는 그런 정말 전도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벤처기업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데다가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말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논란거리였는데 뭐냐면 일부 이런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이건 중앙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 역할은 통화정책이란 걸 펼쳐서 시중의 화폐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화폐 공급량을 늘리기도 했다. 때로는 축소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물가를 관리하는 게 전통적인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 임무인데 이렇게 특정 산업군, 특정 중소기업 여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너무 편파적이고 중앙은행의 어떤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이래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란 건 항상 무차별적이어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어느 특정 산업군은 지원해주고 특정 산업군은 지원해주지 않고 이러면 중앙은행이 그것은 본연의 기능에 위배된다. 이래서 반대들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인 제 입장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그런 중소기업들 지원해주는 거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더 깊이 있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한국은행이 앞서 읽어드렸던 정부에서 그 21조 추가 재정 보충해갖고 막 한다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사에서. 그죠? 그건 정부에서 펼치는 재정 정책이고, 이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을 내년에 그 완화 기조 쪽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 정책의 보조를 발을 맞추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성장률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고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나는 몰라, 나는 내가 할 길 갈랜다, 마이웨이야 이러면서 만약에 나는 내년도에 금리 이빠이 올려버릴 거야 뭐 이래버리면 엇박자로 놓이겠죠. 그래서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닌가, 우리 이주열 총재님께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여기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성장률 회복세는 느리다. 그리고 경제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계빚은 갈수록 는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래프로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특히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게 지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6년도 7월 달만 해도 100이 넘었습니다. 100.9였고 8월 달에 101.8, 9월에 101.7. 근데 11월 들어서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95.8, 100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4.2로 예상이 된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냐? 이제 물론 이거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지만 요런 그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막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만큼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예.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냐? 우리 같은 국민, 일반 소비자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식을 하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0이 넘었어.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지금 또는 뭐 이번 달 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아주 가까운 미래를 의 경제 상황이 어떨까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100이 넘어버리면 과거의 평균적인 어떤 경기 상황보다는 그래도 지금 경기 상황이 좀 더 좋구나, 비교했을 때 그런 인식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100보다 작아, 100 밑으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현 경기 상황이 과거의 평균적인 경기 상황에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이구나, 지금 더 안 좋구나, 나쁘구나, 대다수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이 넘어서 110, 120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지갑을 열까요? 닫을까요? 당연히 지갑을 열겠죠. 그럼 소비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다수 국민들이 지갑을 열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산업, 업종은 뭘까요? 뭐 카드 회사라든가 여기저기 막 카드 긁고 다니잖아. 그리고 유통주들이죠. 유통산업. 예를 들면 뭐 마트, 이마트 이런 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데. 그리고 온라인 쇼핑들을 또 많이 하게 되겠죠. 지갑을 여니까.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지금이 그렇죠. 그럼 우리 대다수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치킨집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100보다 작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만 해도 100이 넘었어요. 101.9였는데 11월 달 들어서 갑자기 수직 낙하 뚝 떨어져 버려갖고 12월 달은 94.2. 좀 안 좋긴 안 좋네요. 그리고 가계빚은 또 갈수록 늘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요, 11월 지난달에 8조 8천억이 늘어났답니다. 8조 8천억이 더 늘어났대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그렇죠. 정부의 재정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 그건 거의 동결할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만에 하나, 우리 또 이주열 총재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과감하게 내려버리겠어. 이러면 이제, 그럼 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월세밖에 없잖아요. 전세가 시가말로다
쉽지 하니까는 뭐 이참에 그 가격 금리가 더 내려가 버리면 차라리 그냥 은행빚 땡겨다가 집을 사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은행 이자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더 싸게 맥히는데 나 같아도 차라리 빚 내서 사버리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내년도 됐을 때 올해보다 경기가 만약에 더 안 좋아.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다 폭락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자 싸네 그래갖고 빚 잔뜩 끌어다가 집 샀는데 그 이자를 못 내게 됐어. 만약에 뭐 실직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이자를 못 갚어. 그럼 경매 넘어가죠. 그럼 경매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택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집을 그 담보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경매로 넘겨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개폭락될 수밖에 없다. 저는 내년도에 이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왜 가계부채 심각하다 자꾸 얘기하냐면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뭐 문제가 전혀 아닌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를 해버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뭐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소비를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계부채 자체도 물론 문제는 있는데 저는 가계부채 자체의 문제보다는요, 가계부채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쇄적으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파급돼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각종 부작용들, 그게 더 큰 문제라서 언론에서도 자꾸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스테리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산업생산 석 달 만에 깜짝 반등, 일시적 호조이다. 그것과 아니다, 경제 체력이 강해져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좀 이상해. 그 지표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통계청에서 또 지표를 발표했는데 그 지표만 보면 경기가 침체도 아니야. 또 보면 헷갈린다는 거죠.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 요런 그 지표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1월 산업활동 동향, 요걸 보면은요, 11월 달 전체 산업 생산은 10월 달과 대비했을 때 1.6% 늘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답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산량 전체 그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통신 방송 장비 이쪽 관련돼서 그 생산한 것은 10월보다 30.6% 급증을 했답니다. 방송 장비 쪽이. 그리고 자동차 생산도 11.4% 늘었대요. 또 생산뿐만이 아니라 투자, 기업들이 하는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설비에다 투자하는 거, 설비 투자도 6%나 늘었답니다. 왜 이렇게 6%나 설비 투자가 늘었나 하고 봤더니 반도체 장비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도 뭐 2조인가 1조,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읽어드렸죠. 그거 투자해서 또 뭐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해서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 그 영향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또 가동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동률. 말 그대로 가동. 뭐 어떤 뭐 공장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공장이 1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가 전부 다 가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가동률 100%가 되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동률. 제조 평균 가동률은 73.5%로 전달에 비해서 3%포인트 상승했고 반면에 재고는 1.1% 줄었다. 그죠? 생산이 늘면서 투자 증가를 동반하고 공장의 가동률이 오르고 재고는 줄어드는 전형적인 경기 바닥 탈출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의견이 참 분분해요. 글쎄 과연 이게 진짜 경기 바닥 탈출 신호일까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 반면 세금 쪽을 보면은요, 개인소득세에 물리는 뭐가 있죠? 소득세와 기업 활동의 결과물인 법인세, 요건 기업한테 물리는 세금이죠. 법인세. 그 다음에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 달까지 거친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23조 늘었을 정도로 경제 전반의 활동이 활발했다. 아까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죠. 8조 얼마가 추가로 더 거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스테리야. 그죠? 어떻게 세금이 추가로 더 거쳤지?
참고로 그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직접세죠.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에다 매기는 세금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소비자 심리지수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경계에 굉장히 민감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중에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물건이 많이 잘 팔려야 부가세가 많이 거치죠. 물건에다 매기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가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뭡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 즉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경기에 굉장한,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가 그걸 보려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심리지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요것과 부가세가 지금 어떻게 많이 거치고 있나 덜 거치고 있나 이걸 보면 돼요. 그걸 보고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 있어요. 지표가. 뭔 놈의 지표가 이렇게 많아.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반년째 71에서 72를 오르내리고 있다. BSI가 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보다 많다는 의미다. 그럼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네. 71에서 71을 6개월째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 그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고, 요 BSI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경기에 대한 전망치다. 현 상황에 대한, 전망치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지표가 BSI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지표는 몇 개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비교적 쉽게.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그 일면에 아까 그랬죠? 결혼하면, 잠시만요. 결혼하면 세금 50만원 깎아준다. 관련된 기사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세금 50만원 깎아준다고 결혼을 하나? 예. 그죠? 예를 들면 모태솔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결혼을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건데, 50만원 깎아준다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지금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저는 약간 좀 화도 약간 나네요. 사람 약 올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같은 일면에 또 다른 기사입니다. 정유화학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정유화학 올 최대 호황. 국내 정유 4사, 그리고 석유화학 상위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12조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유사가 그 다음에 석유화학 회사들이요, 저유가로 인해서 그동안 유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자주 나왔었죠. 그럼 이 정유사와 석유화학 회사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유가 하락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가 보면, 첫 번째 정유회사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유회사가 뭐예요? 원유를 정제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다 그랬잖아요. 주 사업 분야가, 물론 그것만 하진 않고 다른 사업, 윤활기유 사업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주 사업 분야는 원유 정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원유를 사와갖고 그거를 정제를 하잖아요. 정제란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끓인다고. 막 밑에서 열을 가갖고 끓여갖고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벙커CU, 항공기유, LPG, 액화 석유가스 다 뽑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판다고 그랬잖아요, 정유사가. 그럼 정제 마진이란 게 있는데요. 정제 마진이 뭐냐면요, 마진. 정제 과정에서 얻는 마진. 그래서 그동안 원유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추락을 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20달러 때까지. 그러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게 원가란 말이야. 외국에서 원유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수입을 하는 거죠. 그 원가의 원가. 원가가 떨어졌잖아. 원료값이 떨어졌잖아. 그럼 판매하는 제품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거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가 팔 때 판매 가격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리터당 얼마, 휘발유다 예를 들어서 리터당 1,500원 이렇게 했을 때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품 가격, 휘발유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뭐 1,500원인데 외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는 원유 보통은 배럴당 얼마를 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리터로 하겠습니다. 리터. 1리터당 지난달에는 1리터당 원유를 1,000원 주고 사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원유를 1리터에 900원 주고 사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뺀 게 정제 마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달에는 원유를 1리터에 900원 주고 사와갖고 그거를 휘발유를 만들어가지고 1리터에 1,500원 받고 팔았으면 600원의 마진이 이득을 받잖아요.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원유를 1,000원 주고 사와갖고 그거를 휘발유 1리터에 1,500원 받고 팔았네? 그럼 500원의 마진이 생겼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번 달에는 원유 가격이 100원이 떨어져갖고 리터당 900원 주고 사들여와갖고 휘발유 값은 근데 똑같이 1,500원 받고 팔았어. 그 600원이 남았잖아 이번 달에는. 그럼 지난달에 비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본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정제마진. 즉 제품 판매 가격에서 그 원유 들여오는 가격을 뺀 그게 정제마진이다. 그래서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났다. 근데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래 정유 회사한테는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을 판매하는 거 판매 가격도 같이 떨어뜨려야 되거든, 사실은. 물론 찔끔 떨어뜨리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럼 왜 예외가 됐냐? 원유 가격에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너무. 그리고 떨어져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는 원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제품을 그 휘발유나 이런 그 제품 판매 가격은 조금만 내린 거야. 살짝 좀 떨어뜨렸어.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많이 본 결과가 나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올 최대 호황 이 기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정유회사들은 정제마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던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석유화학 회사들은 왜 또 호황을 누렸냐? 그것도 물론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 프로세스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석유화학 회사들은요. 정유회사로부터 나프타, 즉 납사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럼 석유화학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원료 가격이야. 나프타, 납사를 1톤당 얼마 주고 사오느냐. 최대한 싸게 사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나프타, 납사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석유화학 회사 입장에서는 원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원가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럼 반면에 그 납사를 들여와서 제가 NCC, 나프타 분해 시설을 이용해서 그걸 열분해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납사를. 그래서 최종 그럼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석유화학 회사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뭐냐? 에틸렌 계열과 부틸렌 계열이 있는데 주로 다 소재입니다. 소재.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페트병, 일반 그 생수병, 페트병 만드는 그런 원료에 해당하는 그런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다 주로 소재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이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그 제품의 판매 가격은 조금만 내렸어. 살짝 내렸어. 왜 그럼 살짝 내렸냐? 그건 아까 정유 회사들 설명할 때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석유화학 회사들이 그 떨어지는 폭만큼 똑같은 폭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내렸어. 살짝 내렸어. 그러니까는 아까 정유사 얘기할 때 정제마진 같은 개념이에요. 마진 폭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회사들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뭐냐? 원래는요, 전통적으로 정유회사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회사도요,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 실적이 나빠졌었어, 예전에는. 안 좋아졌었는데, 이번에는 예외다. 정유사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그거를 100% 동시에 맞춰서 타이밍상 똑같이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적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큰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요, 중국에도 석유화학 회사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국의 석유화학 회사들하고 한국의 석유화학 회사들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 원리가 약간 다르다. 뭐가 다르냐? 중국은 주로 석탄을 원료로 많이 씁니다. 석탄. 네? 석탄. 근데 중국 정부가 아시잖아요. 중국 특히 북경 이런데 그 스모그 장난 아니잖아요. 사람 죽어 그냥.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겠답시고 석탄 소비량을 줄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석탄 가격이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뛰었죠. 뛰었다고 하겠습니다. 뛰었다. 왜 뛰었냐? 중국 정부가 석탄 생산하는 기업에다 스모그 이런 게 심하니까 석탄의 소비를 좀 줄이도록 유도시키기 위해서 석탄 만드는 회사에다가 석탄의 생산량을 줄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었잖아. 석탄에 대한 공급이. 그럼 어떻게 돼요? 석탄 가격이 뛰죠. 그럼 석탄을 기반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계열의 어떤 그런 부틸렌 이런 계열의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에 있는 석유 화학 회사들이 원가가 오른 거 아니야. 석탄을 원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석탄을 사오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마진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석유 화학 회사들과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반사이익으로 석탄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갖고는 이득을 봤다. 그 원인도 크다. 이거죠. 석유 화학 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는. 이어서 산업면으로 가겠습니다. 그 효성그룹 얘기가 나왔네요. 효성도 이제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세 경영을 선포했다. 이래서 올해가 효성 창립 50주년이라네요. 효성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 확실시 된다. 1966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드디어 1조다, 1조.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그 3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그랬는데, 그 효성그룹의 그 가계도를 보면은요, 일단 창업주가 조홍재란 분입니다. 당연히 작고 하셨죠.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 그 밑에 3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남이 지금 현재 전체 효성그룹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분이죠. 조홍재 창업주의 장남, 조성래 회장, 조성래. 근데 이분이 연세가 80이야. 그죠? 거의 이제 물러나실 때도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세대죠. 조성래. 그 밑에 조양래 동생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타이어그룹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조성래 그 현재 효성그룹 회장님의 또 아드님이 3분이 계신데 그 중에 장남 조연준 이분이 이제 회장직을 승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룹 회장직을 맡기로 했고, 그래서 조연준 이분이 일단 회장직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맡아서 하는 그 사업 부문은 섬유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맡기로 했다 이겁니다. 섬유 부문은 스판덱스를 주로 말하는 거죠. 스판덱스가 거의 1등이죠. 그러니까 효성그룹이 이제 계열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틸러스, 효성, 그건 이제 IT 쪽이죠. 정보통신. 그리고 그 효성중공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효성그룹 전체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게 이 섬유 부문이랑요, 화학 부문이야.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땐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데, 그 섬유 부문의 대표적인 게 스판덱스. 이 스판덱스가 그 베트남에 보시면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스판덱스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거의 규모가 세계 최대. 그래서, 요 조윤준 이제 회장직 승계하시는 이분이 장남께서 스판덱스 섬유 부문을 맡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윤준 이분의 밑에 동생, 그러니까 3남인데, 그러니까 조성래 회장님이 아드님이 3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장남이 조연준 씨고, 그 3남, 막내가 조연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전략본부장을 맡고, 그 다음 산업자재 부문과 화학부문을 맡기로 했다네요. 그 화학부문이라 하면,
이제 특히 타이어 코드 생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이어 코드. 그래서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어떻게 보면 효성그룹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 양대 산맥, 양 날개를 장남과 이 삼남분이 하나씩 맡기로 했다 뭐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는 뭐냐면요, 그 타이어가 고무잖아요. 근데 타이어 안을 그 뜯어보면 타이어 속 안에 그 타이어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실 뭉치라고 하겠습니다. 실을 막 그냥 쉽게 말해서 둘둘둘둘 감아갖고 그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 왜 넣어놓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타이어를 튼튼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 타이어 코드 판매량이 또 어마어마하고 타이어 코드 부문에서는 코오롱 그룹과 더불어서 뭐 양대 산맥이죠, 효성이. 이게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소식이에요. 그래서 뭐 3세 경영이 이제 거의 뭐 본격화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조현준 이 회장님, 이제 회장이라고 불러야겠죠. 뭐 회장직 승계하기로 했다니까. 이 회장님께서 좀 풀어야 될 그 숙제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여기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 약간 가족사적인 얘기인데요. 집안 문제인데 그 조현준 이 회장님의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둘째, 이 조현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하고 좀 사이가 예전부터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법적 소송까지 서로 막 벌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갈등이 풀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고 두 분이 좀 화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폴리케톤이라고,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판덱스와 같은 그런 섬유인데 고기능성 섬유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막대한 돈을 그 투자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폴리케톤을. 근데 이게 아직 좀 뭐랄까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신통치가 않아요. 아직 시장에 안착을 못했다고 봐야 될 정도인데 이거 뭐 신소재죠. 다 소재야. 그다음에 폴리케톤, 그다음에 탄소섬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섬유 이런 것도 개발을 다 했는데 아직 시장에 그렇게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가 거의 효성그룹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스판덱스가 지금은 거의 1등이에요. 아직도 1등인데 중국이 언제 따라잡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바짝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잘못하다간 또 1등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아까 말했던 그 탄소섬유나 폴리케톤 이쪽을 빨리 시장에 안착을 시키는 게 이 조현준 이분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A19면 중소기업 바이오면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휴롬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광군제 아시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광군제에서 그 휴롬 원액기가 하루 만에 220억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또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휴롬이 저도 사실은 요거는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뭐 상세한 기업 분석은 해봐야 알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긴 해요. 원액기 이게 좀 시장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진출을 열심히 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군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네요. 2014년도에 70억이었는데 작년 2015년도에는 180억. 그리고 올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올해는 220억을 찍었다.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는 삼성의 매출을 앞질렀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휴롬이 뭐 저는 처음 듣는 분인데 유명하신가 봐요. 이분이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랍니다. 자동차 디자인. 제가 아는 자동차 디자이너는 그 피터 슈라이어 이분밖에 모르는데 저는 하여튼 이름이 또 어려워요. 이분도 또 어느 나라 출신이신지 모르겠는데 조르제토 주지아로랍니다. 이탈리 느낌 안 나요?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분인가?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분이 또 이 원액기를 디자인하셨나 봐요. 그 이름이 휴롬 알파 플러스라는 뭐 신제품이래요. 이거를 또 선보였다 그러는데 요게 큰 재료를 통째로 넣을 수 있고 조립과 분해가 간편해서 세척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이 회장님이 또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회장님은
원액기의 그 기계만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주스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정했다. 스타벅스 커피처럼 세계 어디에 가든 슈롬 주스를 손쉽게 접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글쎄 이게 좀 스타벅스의 그 커피처럼 세계 어딜 가든 그냥 슈롬 주스를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커피하고 주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하여튼 이 회장님은 3천억 매출인데 지금 2020년까지 1조로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우리 목표다. 뭐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슈롬 기사가 간단하게 나왔고요.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 바이오, 즉 한미약품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울한 소식이네. 한미약품 왜 이러지 계속? 산오피 기술 수출 일부 해지, 한미약품 2,500억 토해낸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사노피아 벤티스와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이 일부 해지됐다. 이게요, 이 말이나서 하는 얘기인데, 동아 ST도 제가 기사를 언급했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보면 가끔가다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가. 어디에다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그래서 로열티를 얼마 받기로 했다. 근데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이게 사실 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한미약품 이 사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래. 이게 기술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을 수출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지난해 총 4조 8천억 규모로 기술 수출한 당뇨 신약 3건 가운데서 한 건에 대해서 사노피아 벤티스가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노피 쪽에서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왜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했을까요? 시장성이 없나 봐요. 그거 왜 샀어?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아 벤티스와 맺은 지속형 당뇨 신약 제품명은요 퀀텀 프로젝트랍니다. 요 신약기술 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퀀텀 프로젝트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랩스 커버리 기술 기반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3가지를 말한다. 이 3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개발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산업티가. 그럼 랩스 커버리 기술이 뭐냐? 나와 있네요. 바이오 의약품에 특정 단백질을 붙여서 몸 안에서 오래 머물도록 해 투여 횟수 및 투여 양을 줄이고 효능을 높인 기술이다. 그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 참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통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근데 그거를 거의 매일 맞아. 매일 맞고 심한 경우에 하루에 2번 맞는 경우도 있고. 사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랩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하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든가 아니면 2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이거예요, 핵심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혁신적인 건데. 그런 기술은 이제 랩스커버리 기술인데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한미약품은 일주일 동안 몸에 머무는 지속형 인슐린, 그 다음에 췌장 월 1회만 투여하는 당뇨 치료제, 그리고 두 제품을 결합한 콤보 치료제 등 3가지를 사노피아 벤티스에 넘겼다. 하지만 사노피아 벤티스는 지속형 인슐린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3가지 기술을 넘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몸에 머무는 지속형 인슐린. 그럼 이 말은 뭐야? 일주일에 한 번만 인슐린 주사 맞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개발 안 하겠대. 그래서 한미약품 관계자는 인슐린의 경쟁 제품이 다수 등장하는 데다가 인슐린과 치료제가 결합한 콤보 제품이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약이 일부 해지가 되는 바람에 한미약품은 2,500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대형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좀 악재는 악재네요. 금융면 보겠습니다. 금리 1%포인트 오르면 36만 가구 빚 갚기 힘들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빚 갚기가 힘들어지는 위험 가구가 지금보다 4만 가구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험 가구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40%를 웃도는 가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성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내년 한국 경제의 대내적 리스크는 가계부채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하락, 그 다음에 기업부채라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 얘기는 저도 앞서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특히 그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세운 건 가계부채, 주택가격 하락, 기업부채 이 세 가지가 내년 2017년도 한국 경제에 있어서 대내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집값은 2.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최근 주택 공급이 급증한 걸 감안할 때 향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저도 100%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니까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위험 가구 그래서 금리 1%포인트 인상하면 위험 가구 수가 36만 5천 가구. 근데 지금 현재는 위험 가구 수가 32만 4천 가구랍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하면 위험 가구 수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48만 8천 가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리를 3%포인트까지는 못 올리죠.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러고 앞서 그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한국은행이 입장 발표를 했는데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일은 거의 없다. 일단 아까 그 기사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건 또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혹시 올린다. 만약에 그러면 그럼 100% 대외적인 그 환경 때문일 겁니다. 그 영향이 크고. 그래서 내년에 그 대내와 대외로 나눠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내적인 요인은 거의 뭐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갈 거다. 근데 인하보다는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결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다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그거는 거의 100% 대내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요인 때문일 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에 하나 올릴 수도 있긴 하다. 근데 뭐 아까 그 입장 발표에는 뭐 동결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믿어봐야죠. 뭐 그래서 그렇고 그 바로 밑에 금리 오르는데 땡땡땡 65만 명 3년 내 변동금리 전환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 135만 6천 명 중에서 65만 명의 대출 금리가 앞으로 3년 안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로는 136조 3천억 가운데 59조 7천억으로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빚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 이게 변동금리로 바뀌어버리면 대출 받으신 분들 부담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 금융권에서는 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미국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글쎄요. 뭐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예. 근데 그 변동금리는 참고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만약에 받으면요. 변동금리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에 있어서 거의 기준금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코픽스인데 요 코픽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코픽스가 따라서 상승, 뭐 하락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내년에 금리 인상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뭐 변동금리로 바꿔도 뭐 코픽스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아마 그 뭐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같은 국제면이고요. 그 밑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늘어날 듯. 그죠? 셰일 원유 업계는 6개월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담보인 매장량의 가치를 재평가받는데 유가가 오르면 매장량 가치가 올라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9월, 10월 재평가받은 34개 셰일 업체의 대출 여력은 평균 5%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은 그 미국의 셰일 오일 그 생산 업체들이 그 생산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많이 도산한 기업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유가가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많이 접었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오펙이 감산 합의에 들어갔다 그런 소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가가 많이 그래도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 반등도 아닐 정도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면 지난 11월 14일이 43불이었어요. 1배럴당 43달러였는데 지금 53.7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꾸준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타산성이 맞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 그 업체들이 다시 또 생산 재개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또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다시 또 하락할 게 뻔하다. 이 산유국들은 아마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거기가 사실은 그 원유 매장량, 그러니까 묻혀있는 그 원유의 그 매장량만 놓고 보면 전 세계 1등이랍니다. 1등. 근데 베네수엘라가 거의 유가가 너무 추락하는 바람에 그동안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심지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 사재기라고 해야 되나? 사재기. 그런 현상도 엄청 많이 벌어졌고요, 그동안. 약탈. 일반 시민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밀가루나 이런 거를 막 약탈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가게 같은 데 침입을 해갖고, 식료품점이나 이런 데서 선반에 놓여있는 그런 생필품들, 식료품 싹쓸이 해갖고 훔쳐가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불안정까지 겹쳐졌죠, 베네수엘라가. 그런데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동안. 50불 넘어가면서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한숨 돌리나 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또 셰일 오일 생산을 확 늘려버리면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심지어 베네수엘라가요, 예전에 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 쓰는 화폐 있지 않습니까? 화폐를 찍을 비용, 돈이 없어가지고요. 외국에서 화폐를 찍어다가 비행기로 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몇 번. 예.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셰일 오일이 늘어나면 아까 말했지만 유가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유가는 다시 또 하락할 것이다. 그럼 오펙 회원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은 얼마 전에 왜 감산에 합의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유가가 너무 빠지고 여기저기서 비난 여론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마지못해 그냥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산에 합의한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합의했는데, 감산 합의는 없던 걸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왜 유가가 아마 20달러 때까지 왜 추락을 했었습니까?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고 감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증산에 들어갔었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 그래갖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왔었단 말이죠. 감산 합의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꼴이다. 시장 점유율이 다시 축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업체가 점유율을 다시 늘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먹을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거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파이가 줄어드니까, 즉 점유율이 줄어드니까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예전처럼 감산은 없던 걸로 하면서 다시 오히려 증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업체들이 원유를 또 시장에다 쏟아내고 오펙 회원국이나 러시아가 또 원유 시장에다가 막 쏟아내고 그럼 공급이 막 넘쳐나. 그럼 가격, 즉 원유 가격, 유가는 다시 또 하락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근거는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도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펙 회원국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감산하자, 생산량 줄이자 그렇게 합의를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근데 그게 끝까지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 2달 내지 석 달은 정말 생산량을 줄이긴 줄여. 찔끔. 근데 석 달쯤 지나면 흐지부지 없던 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과거 사례를 봐도. 근데 여기 세일오일 생산업체까지 이렇게 나서서 또 공급량 늘려버린다고 하면 그걸 또 핑계 삼아서 또 약속을 깰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를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봅니다. 증권면이고요. 초대형 IB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 일단 좀 기사 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초대형 IB, 여기서 말하는 초대형 IB, 즉 투자은행이라 함은 자기 자본이 4조 이상 넘어가는 그런 증권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초대형 IB도 어음 발행한다, 이런 머리 기사입니다. 어음을 이제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4조가 넘어가는 증권사는. 기사 읽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 자본 4조 이상인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등의 단기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못했어요. 즉 만기 1년짜리 어음을 발행을 못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이건데, 단기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기 금융 업무가 또 뭘까요? 예, 금융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증권사에서도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을 해주면 만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그런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보통 1년이 1년. 그래서 대표적인 단기 금융 업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읽었지만 만기 1년 그런 이내에 있는 그런 단기, 말 그대로 그런 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단기 금융 업무. 그래서 요거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건데, 또 계속 기사가 있습니다. 단기 금융 예탁금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구분 계리하게끔 한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거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단기 금융 예탁금을 별도의 재무제표로 관리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단기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얘기한다. 그럼 이제 증권사가 만기가 1년, 최장 1년. 그죠? 그런 단기에 해당하는 어음을 발행을 하면 어음을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유통시장에다 유통을 시키겠죠, 그 어음을.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기업,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음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어음 산 돈이 증권사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 돈이 예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증권사들이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는 뭐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빚을 냈다는 얘기야. 만기가 있다는 거는 그때까지 돈을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금융사들이 자꾸 딴짓을 해. 예를 들면 어음을 1,000억어치 발행을 했어. 만기가 1년 후로 잡고. 그럼 1,000억이 증권사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 1,000억을 갖고 증권사들이 뭘 할까요? 그냥 금고에 쌓아둘까? 그럼 어음을 발행하는 의미가 없죠. 그럼 그 돈으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큰 위험한 데다, 즉 엉뚱한 데다 자꾸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증권사가 만기가 됐을 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따로, 그러니까 어음 발행하고 받은 돈은, 즉 빚을 낸 거, 그 빚은 별도의 따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관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단기금융 예탁금, 즉 어음 발행해서 받은 돈은 그 돈의 전체 돈의 최소 50%를 기업 금융 쪽에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 비율 규정을 도입했답니다. 1,000억어치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1,000억 중에서 500억은 최소한 500억 이상은 기업 금융 쪽으로 운용을 해라. 그럼 기업 금융이 또 뭐야? 뭘 이렇게 말이 어려워. 기업 금융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다거나 또는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증권 이런 거, 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이런 거, 거기다가 투자, 즉 그걸 사든가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또 구매한 A등급 이하 회사채, 그죠? A등급 이하 회사채마다 신용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등급 이하짜리 회사채를 산다든가 이런 게 다 기업 금융이죠. 회사채를 산다는 거는 뭐야? 채권을 샀다는 거는 그 기업에다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라고 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 보통 이제 페이퍼 컴퍼니, 뭐 SPC라고 부르는데요. 그 회사에다가 내가 출자를 했어. 그럼 지분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자 지분, 요런 게 다 기업금융이다. 그래서 어음 발행에서 들어온 돈의 전체 금액의 최소 50% 이상은 다 요런 쪽에다가 써라. 이렇게 아예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당국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융위원회는 이 건전성, 자본에 대한 건전성이 중요한데요. 초대형 IB의 건전성, 즉 자본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힘쓰기로 했답니다. 그 일환으로서 신종자본증권, 예를 들면 영구채는 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에서 제가 용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영구채가 뭔지. 그런 대표적인 신종자본증권에 해당하는 영구채, 이런 것들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산정할 때 빼기로 했다. 이거는 순수한 네 돈이 아니다. 즉 자기자본. 여기서 말하는 자기자본이란 말이 또 참 그 경제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자본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순수한 자기 돈이야, 자기 돈. 어디서 남한테 빚을 낸 그 빚이, 그 돈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돈, 진짜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 얼만가 그게 중요하죠. 그때 그 자기 자본을 계산할 때 제외시키겠다. 영구채 발행해서 얻은 돈은. 왜냐하면 영구채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잡히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 그건 자본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치로서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일정 부분 높였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정상은 기존의 0.5%에서 0.85%로 올리고요. 요주의는 2%에서 7%로 조정했다.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도 대출 업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돈을 빌려준다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럼 대출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채권이 발생하는데 대출로 인한 채권을 우리가 대출 채권 그러는데 그 대출 채권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5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정상으로 첫 번째 정상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대출 채권은 정상 등급이다. 그 말은 거의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확실하고 안전한 대출 채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채권은 원래는 대손 충당금을 0.5%만 쌓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빌려줬는데 그럼 1,000억이라는 대출 채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증권사가. 그럼 그 1,000억이 거의 뭐 이건 떼일 염려가 없다. 예? 그랬을 때 1,000억의 0.5%면 얼마입니까? 1,000억에 잠깐만요. 계산 좀 할게요. 1,000억에 10%면 100억, 1%면 10억, 0.1%면 1억, 0.5%면 5억. 기존에는 5억만 쌓아놓으면 돼. 대손 충당금을. 대손 충당금이라 하면 혹시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가 빌려준 돈을 다 떼요. 즉 못 받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돈을 떼어갖고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그거를 1,000억 빌려줬으면 기존에는 정상 등급의 채권의 경우 5억만 떼내서 쌓아두면 됐었는데 0.85%로 올렸답니다. 그럼 뭐야? 8억 5천만 원을 쌓아놔야 돼. 대손 충당금으로. 그리고 요주의 채권, 요주의 등급의 대출 채권은 기존에 2%만 쌓아두면 됐어. 근데 이걸 7%로 많이 올렸는데. 예. 요주의 등급의 대출 채권이라 하면 또 뭐냐면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았으면. 근데 이자를 빌려간 사람이 3개월 동안 못 냈어. 그게 요주의. 그러니까 주의를 요한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요주의 채권. 그래서 1,000억에 2%면은 20억인데 기존에 20억만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으면 됐는데 이제 70억을 쌓아놔야 되네.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자본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내가 1,000억이 있어. 근데 1,000억 있으면 뭐야? 알고 봤더니 그 중에 1,000억 중에 예를 들면 800억이 전부 다 자기 돈이 아니야. 다 빚을 낸 돈이야.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죠. 돈 떼이면 800억이 그냥 다 날아가는데 그게 무슨 자기 자본이야.
그럼 실제 자기 자본은 200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항상 은행, 증권사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캐피탈 회사, 특히 여신 전문 금융업체들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의 건전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어떤 주식 이런 데 투자하실 때는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발행 회사의 자본에 대한 자본이 얼마나 건전하냐, 그 자본 건전성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 초대형 IB도 어음 발행한다, 뭐 그런 관련 기사였습니다.